이러한 첼시의 압박 시스템 때문에 꼬마는 짧은 패스를 통해 볼을 전개하는 것에 있어 상당한 곤란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입니다. 오늘은 첼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에 대한 분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스코어는 2대0이지만 양팀 모두 엄청나게 치고 박는 재밌는 경기였는데요. 먼저 이날 꼬마는 전체적인 라인을 잔뜩 끌어올리면서 첼시를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첼시의 후방 지역에 볼이 투입된 상황임에도 한 화면에 꼬마의 선수들이 무려 8명이나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시메오네 감독은 전방 압박을 통해 첼시가 자랑하는 후방 빌드업을 적극적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실수를 유발시켜 득점 기회를 노리고자 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방금 장면은 너무 잔뜩 몰려있어서 세세하게 보기는 어렵고 이 장면이 꼬마가 어떤 식으로 첼시를 압박했는지 보기 좋게 나왔는데요. 수아레즈가 골키퍼, 펠릭스가 코바시치, 그리고 여기 코케가 아래로 내려간 하베르츠를 적극적으로 따라 올라와 압박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윙어로 나선 요렌테가 리디거를, 우측 풀백으로 나선 트리피어가 알론소를 압박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처럼 첼시의 후방에 있는 모든 선수들에게 1대1로 붙음으로써 첼시가 짧은 패스를 통한 빌드업을 가져갈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건 첼시에게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우린 최소 한 골이 필요하니 절대 너네가 뒤에서 볼을 돌리게끔 냅두지 않겠다. 나와서 나랑 싸우자 라고요. 이런 압박 방식은 당연히 리스크도 함께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자면 이러한데요. 전방에 골키퍼까지 압박 대상에 넣을 만큼 많은 숫자를 투입했으니 그만큼 후방에는 선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비의 원칙은 상대 공격수보다 최소 한 명이 더 많아야 한다인데 그걸 무시하는 처사였어요. 따라서 꼬마는 가드를 내리고 공격에 나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꼬마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펀치를 날릴 수 있는 선수는 펠릭스였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은 꼬마를 4-4-2 포메이션으로 보면서 펠릭스를 수아레즈와 함께 투톱처럼 놓았지만 경기 내 장면으로 보나 터치맵으로 보나 펠릭스는 공미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전방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던 수아레즈와는 차이가 있었어요. 사실 톱이든 공미든 구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얘가 꼬마의 공격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이날 펠릭스는 꼬마의 선수들 중 가장 뛰어난 개인 능력을 보이며 첼시의 수비진에 균열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무려 근처에 3명이 있음에도 이걸 개인 능력으로 풀어나오며 중앙에 볼을 투입해냈는데요. 펠릭스는 좌우측 모두에서 이러한 영향력을 끼쳤지만 북미를 형성하고 있는 사울의 터치맵과 코케의 터치맵에서 알 수 있듯이 후방에 머무르는 편이 많았던 코케에 비해 사울은 좌측으로 올라가며 공격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펠릭스는 우측에서 더 위협적인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이는 우측 윙어이자 팀 내 득점 2위를 자랑하는 요렌테의 존재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 추측되는데요. 때문에 꼬마는 우측에서만 41%에 달하는 공격을 진행했다는 통계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첼시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 중 하나는 펠릭스를 막아내야 한다 였습니다. 투헬 감독은 이걸 코바시치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는데요. 이게 그런 점을 잘 나타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꼬마가 후방에서 볼을 잡았을 때의 모습인데요. 장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날 첼시도 상당히 강력하게 전방 압박을 가져갔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첼시의 후방인데요. 꼬마의 윙어들과 투톱이 모두 높이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4명의 공격수를 배치했기 때문에 첼시는 수비 숫자가 한 명 더 많아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며 총 5명의 수비 숫자를 놓았는데요. 사실 첼시는 3백 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윙백들을 내렸을 때 5백을 형성할 수 있어 그냥 그대로 수비 라인이 위치하기만 해도 5명의 수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코바시치가 센터백처럼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건 공미처럼 움직인 펠릭스가 최전방에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코바시치가 센터백 자리까지 내려간 모습을 취하게 된 건데요. 그 대신 한쪽 윙백이 여기에서는 첼시 기준 좌측으로 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알론소가 트리피어에게 붙을 수 있었습니다. 코바시치는 이 장면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펠릭스와 행동을 같이 하며 그가 편하게 공격을 진행할 수 없도록 괴롭혔습니다. 한 장면만 보여드리기는 좀 그래서 하나 더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때 캉테는 뭘 했냐는 의문이 남습니다. 수비력만 놓고 봤을 땐 캉테가 코바시치보다 더 낫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아까 장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현재 양팀의 중앙에서 활동하는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는 선수들만 표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코바시치가 펠릭스, 캉테가 사울, 지에흐가 코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꼬마의 중원에 가담하는 선수들 중 펠릭스가 공미, 사울이 중미, 코케가 수미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다면 첼시는 똑같이 지에흐를 공미, 캉테를 중미, 코바시치를 수미에 해당하는 위치에 둠으로써 1대1 마크를 붙였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100% 이렇지는 못했어요.
펠릭스가 넓은 활동 범위와 자유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캉테가 막아야 할 범위에 들어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좌측에서는 사울이 공격에 도움을 주곤 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마크 대상이 형성되게 되었죠. 동시에 첼시는 하베르츠를 좌측 톱, 베르너를 우측 톱에 두면서 꼬마의 센터백들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하베르츠가 트리피어에게 향할 수 있는 패스기를 차단하는 형태로 압박하는 똑똑한 움직임을 보이며 사비치의 선택지를 제한시켰는데, 기본적으로는 알론소가 높이 올라와 트리피어가 볼을 받더라도 쉽게 전진할 수 없도록 함께 압박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편에서는 베르너와 제임스가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였죠. 이러한 첼시의 압박 시스템 때문에 꼬마는 짧은 패스를 통해 볼을 전개하는 것에 있어 상당한 곤란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대신 첼시와는 다르게 후방 빌드업 상황에 전방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빌드업에 관여하지는 않으면서 최전방에 괜찮은 숫자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롱볼을 자주 투입하기도 했는데요. 통계상으로도 전체 패스가 100개 이상 부족함에도 롱패스 수치만큼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첼시의 수비진들이 높은 집중력들을 보여주면서 크게 위협받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강력한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의 실수를 유발시키면서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컨셉을 들고 왔는데요. 때문에 서로 엄청나게 치고 박는 치열한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첼시가 좀 더 후방에서부터 만들어가고 싶어 했다면 꼬마는 보다 직선적인 플레이로 압박을 풀어내고자 했다는 차이점은 있었지만요. 그래서 이 경기에 득점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어떻게 압박을 풀어내느냐였습니다. 이 점에서 첼시의 선수들이 꼬마의 선수들보다 한 발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먼저 통계상으로도 어느 정도 이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첼시가 압도적으로 많은 드리블을 시도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첼시는 무려 37회의 드리블 돌파를 시도했고 이 중 22회를 성공시켰습니다. 특히 중원에 있는 캉테와 코바시치는 각각 7회의 드리블을 시도하며 경기 내 최다 드리블 시도자로 기록됐고 이 중 5번과 4번을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마 이 때문에 경기 후에 첼시의 중원이 꼬마의 중원을 잡아먹었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꼬마는 총 14번의 드리블 시도에 7회의 성공을 기록했는데, 물론 팀적으로 더 직선적인 플레이를 요구하긴 했지만 서로 압박이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런 개인 능력을 통한 탈압박 시도와 성공률의 차이는 분명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발 앞서는 모습은 개인의 탈압박 능력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동력에도 해당됐습니다. 전방 압박을 하는 팀의 특성상 역습을 당할 때는 후방에 빈 공간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첼시는 비록 마운트와 조르지뉴, 거기에 크리스텐센까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베르츠와 베르너 등 빠른 발을 지닌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꼬마의 뒷공간을 예리하게 노리곤 했습니다. 이건 결국 득점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트리피어의 크로스를 베르너가 몸을 던지며 막아내려고 했으나 시도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르너가 지금 여기에 자빠져 있는데요. 이게 캉테에 의해 막혔고 그대로 하베르츠가 받아내며 역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베르츠가 여기까지 볼을 운반했는데 아까 쓰러져 있던 베르너가 벌떡 일어나서 이미 이 위치까지 침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 좀 놀랐어요. 정말 빠르더라고요. 동시에 지에흐도 반대편으로 침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베르츠가 이걸 그대로 베르너에게 넘겨줬고 베르너가 반대편에서 뛰고 있던 지에흐에게 환상적으로 넘겨주면서 지에흐가 선제골을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간결한 역습이었지만 첼시의 공격진들이 역습 상황에서 얼마나 위협적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득점이었어요. 시메오네 감독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논란이 될 수 있을 만한 장면이 있었음에도 변명은 않겠다, 더 나은 팀이 이겼다 라는 쿨한 반응을 보여줬는데요. 그만큼 베르너뿐만이 아니라 모든 첼시 선수들이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리뷰들에서도 그랬지만 첼시는 감독 교체를 통해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됐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